자, 이 실업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실업률과 더불어서 또 물가는 요즘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이에 따라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생각해 봐야 하는지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실업률 지금 8월 실업률이 5.1%로 나왔어요. 일단은 완전 고용에 가깝다라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에 따라서 또 9월 금리 인상이 가능해질 수 있을지 먼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네, 일단은 그 양적 지표와 그 질적 지표를 나눠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항상 그 두 가지 이 점을 항상 고려한다고 보시됐습니다. 양적인 지표는 아시겠습니다는 실업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비농업 그 이렇게 취업자 수라 얘기죠. 이건 이제 제조업 이렇게 취업자 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지표 가지고 이제 보는데요. 이 지표가 상당히 좀 헷갈리게 나왔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5.1%, 8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지금 이제 미국 페드에서 자연 실업률, 완전 고용 실업률 이렇게 헷갈리게 나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연 실업률은 시장에서 들어오는 사람과 나가는 사람, 익스펙테이션이 동일할 때 실업률을 보통 자연 실업률이다 이렇게 보시되는데요. 대체로 보면 완전 고용 실업률이다 뭐 이렇게들 정의하는데요. 개념은 조금 다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모니터리스트 통화론자들이 좀 많이 FMC 멤버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연 실업률 개념을 가지고 많이 얘기한다고 보시되는데요.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이 수준이 5.0에서 5.2% 정도 수준이니까 5.1% 수준으로 떨어짐에 따라서 일단 자연 실업률 상태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이것을 놓고 보면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여기 이제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는 이 대목입니다. 나중에 질적 지표일 때 또 하나의 지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는 비농업 그 취업자 주소. 지금 미국의 그 제조업 관련된 것은 굉장히 중시하던 상태거든요. 오바마 정부의 일자리 창출 대책이 제조업의 리쇼링, 리프레시 정책 때문에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굉장히 주목하는 상황인데요. 이게 좀 많이 떨어졌죠. 17만 3천 명. 그렇죠. 대체로 보면 예상치는 최소한 21만 명 정도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3개월 이동평균을 볼 때에는 또 20만 명 정도로 할 때 요 수준보다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쨌거나 그 양적 지표를 이렇게 볼 때 하면 대체로 보면 평가가 엇갈리지만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업률이 워낙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 다가선 게 아니냐 하는 양적 지표만 가지고 이렇게 평가한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나오고 있는 질적 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나요? 이 지표가 그동안 제닛 앨런이라든가 스탠리 피셔가 상당히 기다렸던 수준이다. 실업률 떨어지는 것은 뭐 이렇게 실업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뭐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2월 이후서부터 제닛 앨런이 연내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이렇게 확언했던 것도 봐도 실업률의 그 추세를 보면 알거든요. 왜 실업률이 이렇게 되냐면 고용관계지 않습니까? 고용관계이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 6개월을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고용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용관계를 볼 때는 실업률이 일단 떨어지면 그 추세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내 금리는 올린다 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여졌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바로 앨런의 그 데스보드 지표라는 질적 지표인데요. 자막을 보고 좀 얘기하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근로자의 실질 소득이 얼마큼 증가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거든요.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2.2% 정도 해서 사실 전월과 그 동일한, 여기서 이제 전월이라는 것은 8월 수치이기 때문에 7월가 되겠죠.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노동시장 참가율입니다. 이 대목이 이제 다음에 얘기하는 대목과 좀 일치하지 않은 대목인데요. 노동시장 참여율은 62.6% 정도로 해서 7월과 그 동일하다. 그러면 자, 상용직 종사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15만 8천 명. 이건 이제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렇게 봅니다.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일 때 요 비상용직 종사자가 오히려 좀 많이 올라간 거로 나오는데요. 정규직이 올라가야 사실 질적 지표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노동시장 참가율, 비농업 부분의 제조업수가 오히려 거꾸로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트라이앵글의 어떤 딜레마 상태에 빠졌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비농업 제조업 부분은 떨어졌는데 노동시장 참가율 동일하고 여기 이제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비상용직 종사자에 의해서 사실상 증가에 의해서 전부 메워진 게 아니냐. 그러면 전반적으로 질적인 징표는
7월 질적인 지표보다 떨어진 게 아니냐 하는 네. 이런 시각을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또 한 가지 보면 이 장기 실업자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장기 실업자가 0.8%포인트 정도인데요. 미국에서 그 장기 실업자라면 한 텀을 지나는 실업자들을 보통 얘기한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용관계를 유지할 때 최소한 그 고용관계가 노동법상 한 2에서 3년은 최소한 2년 정도는 지켜달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관계에서 보면 2년 이상 장기적으로 이렇게 지금 불안하지 않고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실상 그 아주 평온한 상태의 그 취업자들 같은 경우는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질적인 지표 같은 경우에는 소위 앨런과 스탠리 피셔가 그 고려하는 소위 질적 앨런의 5대 데이스포즈 지표는 7월보다 좀 악화된 게 아니냐 하는 데서 사실상 9월에 그 금리 인상 가능성은 좀 줄어드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시각으로 해서 상당히 월간에 굉장히 혼란을 많이 빚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가 이렇게 헷갈릴 때 어느 지표가 중시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이 페드가 금리 변경을 할 때 지금의 방식이 데이터 디펜던트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데이터 디펜던스는 경제 지표에 의존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경제 지표 중에서 많은 경제 지표가 있지만 그 중에서 물가와 그 다음에 고용 지표인데요. 물가는 소위 그 PCE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 그 다음에 고용 지표는 여러 가지 지표가 엇갈릴 때는 실업률 지표를 중시하기 때문에 일단 9월 그 금리 인상 가능성은 전월보다도 조금 좀 이렇게 다가선 게 아니냐 하는 이런 높아졌다.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이것이 지난 그 새벽에 끝난 토요일 새벽에 끝난 뉴욕 다우지수에서 많이 떨어진 배경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그래도 또 질적으로도 고용 시장이 회복이 확실하게 됐다면은 이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을 텐데 이러한 부분은 좀 미흡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질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결국 정책 당국과 그걸 받아들이는 기업과 고용을 그 관계를 결정하는 기업 간의 소위 서로 그 미스매치 현상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실업률이 이렇게 빨리 떨어질까? 미국의 그 정책 당국자조차도 이렇게 실업률이 많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실업률 같은 경우는 보편적 지표에 해당됩니다. 보편적 지표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은 시장 상황보다도 정책적 요인이 컸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이 오바마 정부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모든 경기 대책을 일자리 창출 대책이다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일자리 창출 대책에서 산업 정책에서도 이 고용 창출 계수가 높은 소위 제조업의 리프레시 정책, 리쇼리 정책 이것이 좀 어느 정도 먹힌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페드도 2012년 12월부터 물가 안정에 플러스 사실 고용 창출을 듀얼 맨데이터 양대책으로 해서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실업률 개선과 같은 이런 소위 정책적 요인에 의해서 실업률 같은 이런 객관적 지표가 많이 이렇게 개선됐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왜 이런 객관적 지표, 양적인 지표에 대해서 질적인 지표는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기업들이 위기 이후에 사실상 그 위기라는 독특한 그 요인을 거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신규 취업은 안 한다는 점, 또 정기 취업은 안 한다는 점, 임금 상승은 대대로 가능한 점 억제시킨다는 점, 그리고 여전히 그 미국 경제가 금리 인상 하지만 기업들의 태도는 좀 바뀌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지금의 경기 회복세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올리면 미국 경기가 좀 어려질 수 있다. 네. 그러면 자, 그 고용 관계라는 것은 대부분 다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요. 뭐 1년 이상 쓴다면 미래에 대해서 지금의 취업자들을 결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규직을 쓸까, 임금을 올릴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금리 인상 얘기지만 막상 금리 인상 이후에는 미국의 산업계들이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것이 감안돼서 질적 지표를 실질적으로 결정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빨리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앨런과 스탠리 피셔가 학수고대하고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서 굉장히 애타는 이런 지표들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발표된 고용지표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중요한 것이 물가가 어떻게 나오느냐 여부입니다. 이 고용과 또 물가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해주는 필립스 곡선이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역의 관계가 정상인데 요즘에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듀얼 맨데이터를 설정할 때 물가와 고용이지 않습니까? 고용만 가지고는 해석하면 안 된다 하는 걸 꼭 말씀드립니다. 듀얼 맨데이터가. 그래서 이 고용 지표가 나오긴 했지만 이걸 소위 물가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보통
필립스 관계다 네. 이렇게 얘기거든요. 뭐 아시겠습니다만 경제학을 공부하시는 분은 영국의 경제학자 필립스 교수가 이렇게 정했다 해서 잘 아실 거로 봅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업률이 떨어지면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야죠. 실업률이 떨어지면 네. 고용시장이 팍팍하기 때문에 그 고용시장에서 사실 한국경제TV가 사람을 많이 쓰려면 임금을 연봉을 올려줘야 한국경제TV에 취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위 실업률과 임금 상승률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제대로 형성돼야 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금리 인상을 한다는 네.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물가와 관련해서 사실상 그 필립스 관계가 유지되느냐 하는 것이 미국 FRB 내부에서도 굉장히 듀얼 맨데이터를 할 때 굉장히 중요시한 요인데요. 지금 보면 이번에 실업률은 5.1% 떨어졌죠. 근데 임금 상승률은 전년도 동월비 대비해서 2.2% 정체돼 있으니까 사실상 요 관계가 이전보다는 완화되긴 했지만 네. 관계가 정상을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미국 경제가 사실상 그 물가와 실업률 결정한 고용시장과 소위 ISM LM 곡선에서 형성되는 소위 물가와 관련된 지표가 서로가 이렇게 불연속 다이커터마이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금리를 일 때 연계성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덜컥 고용지표만 생각해서 금리를 올릴 때는 또다시 부작용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이 지금 물가와 관련해서 이렇게 그 필립스 관계가 유지하느냐 하는 측면이 굉장히 페드 내에서 9월달 그 금리 인상 앞두고 굉장히 이렇게 노력하는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 대목을 굉장히 중시해서 대목 봤는데요. 네. 아직까지 정상을 복원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지금 페드 내에서 고려하는 것이 빈 일자리와 그 다음에 실업률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빈 일자리가 많으면 실업률이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걸 베버리지 곡선이라 합니다. 이것도 지금 형성되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고용 지표만 가지고 이렇게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렇게 점친다 하는 시각이 상당히 좀 흐트러지기 때문에 월간에서 또 미국의 학계 내에서 굉장히 설왕설래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제동을 걸 수 있을 정도로 또 물가의 상승률이 이렇게 낮은데요. 물가가 오르지 못하고 있는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돈도 많이 뿌려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실업률도 많이 낮아졌는데요. 네. 이 잭슨홀 미팅에서 이 문제가 가장 크게 거론됐죠. 그렇죠. 하버드 대학교의 여자 그 교수께서 이름은 내 생각이 많지 않습니다는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논박이 돼서 굉장히 지금 미국의 그 금리 인상이라든가 아니면 향후 통화 정책 관련해서 이 문제는 굉장히 되고 앞으로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학계에서 검토해야 될 그렇게 보입니다. 대부분 다 이 거시경제 화폐 수량설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MV인 걸 PT 뭐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도 다 아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요거를 타임 개념으로 로그를 씌워서 이렇게 미분하면 레이셔 개념이라고 하거든요. M 닷 플러스 V 닷 이꼬르 P 닷 플러스 T 닷 이렇게 해서 나오거든요. 요 관계를 볼 때 요게 이제 전통적으로 유럽에서는 통화 정책의 어떤 기준 잣대고 저희들이 한국은행에 첫 이렇게 직장에 입사해서 딱 이렇게 네. 나올 때 요 얘기를 가장 먼저 하시거든요. 연수 담당자들 있잖아요. 네. 그때도 이제 한국은행 내부에서는 화폐를 결정할 때 바로 요 통화량을 결정할 때 요게 근간을 삼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유명한 이렇게 피셔의 어빙 피셔의 화폐 수량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겠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실업률도 완전 고용 수준으로 떨어졌죠. 그러면 돈도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물가도 당연히 올라가야죠. 근데 미국의 이렇게 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디프레를 노래할 만큼 정체 수준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자, 화폐 수량서를 놓고 볼 때는 사실 돈을 많이 풀더라도 물가가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네. 결과적으로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금리 해야 되느냐 결국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겠거든요. 근데 이것이 화폐 수량설이 지금 상태에서 맞느냐 하는 각도에서는 페드의 또 하나의 피셔 해서 피셔 대 피셔에서 어빙 피셔 대 스탠리 피셔 해가지고 잭슨 홀 미팅에서도 거두인 경제학계의 거두인 피셔 간의 논쟁이다 해서 피셔 투 피셔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 스탠리 피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통적인 어빙 피셔의 이게 화폐 수량서는 맞지 않는다. 뉴노멀 환경이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스탠리 피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9월이든 아니면 연내든 금리 인상할 때 물가 문제를 그렇게 크게 개의치는 않겠다. 다시 말하면 화폐 수량설 이전에 어빙 피셔의 화폐 수량설을 이렇게 크게 개의치는 않겠다 하는 입장을 보여서 스탠리 피셔의 이 발언 이후에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잭슨 홀 미팅 이후에 이렇게 부상됐던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뚜렷하게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할 만한 경제 지표가 만족스럽게 나와주지 못하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상당히 엇갈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 번 알아봤듯이 뭐 매파와 비둘기파 사이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고 뭐 아이비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주말 사이에는 어떻던가요? 예, 뭐 변화가 없겠죠. 변화가 없고 지금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되는데요. 네. 뭐 이 문제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 미국 내에서 보면 이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행권은요 어떻습니까? 이게 금리 인상에 대해서 뭐 1년 이상 지속되었으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도 지치셨죠? 저도 뭐 이거 더 이상 거론하기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네. 근데 뭐 항상 저는 투자라든가 경영이라는 것은 미래 대비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9월이든 10월이든 12월이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금리 인상은 이미 됐다 하는 시각으로 이렇게 투자에 임어서서 여유가 있을 때 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는 특별히 가장 관심이 됐던 9월 초에 발표되는 8월 달에 고용지표 가지고 미국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확실히 굳어졌다. 네. 이렇게 주말 사이에 주말 사이 변동이 있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일 때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게 리얼 멘트 설정에서 데이터 디펜던스 방식의 가장 중요한 실업률 놓고 본다면 일단 9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은 좀 높아지지 않았냐 하는 시각이 월가의 일부 시각이다 이렇게 보일 때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 실업률을 중시하는 매파 같은 경우는 실기를 거세하거든요. 이건 이제 페드의 책임론과 결부되어 있다 이렇게 보일 때습니다. 나중에 그런 각도에서 보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향후에 이게 책임론이 부각된다면 결국은 페드 입장에서 보면 책임을 이렇게 정치권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제정책의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은 이 책임이 굉장히 이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닛 옐런과 스탠리 피셔가 모두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는 일단 금리는 좀 한 단계 올려놓고 그 이후에는 속도는 좀 오랫동안 스탠리 피셔 부의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쪽으로 좀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미국 내 분위기를 보면 그렇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또 신흥국들은 이에 따라서 지금도 외자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데 외자 이탈이 더욱더 가속화되면서 예전에 테이퍼 텐트럼 때와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면 어쩌냐 우려감이 상당히 깊은 상황이잖아요. 네, 이 주도권을 쥐는 데는 이렇게 설왕설래하더라도 네.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우리 이렇게 국내 투자가 시청자분 그다음에 신흥국의 정책 당국자들은 사실상 금리가 올라갔다 네. 하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게 낫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항상 그렇거든요. 주도권을 쥐는 페드의 입장이라든가 경정책의 주도권은 설왕설래하고 많이 떠들지만 그러나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미 금리가 올라갔다 하는 이런 쪽에 대비해서 대비하는 것이 좋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뭐 그런 각도에서 이미 미국의 금리 인상 9월에 얘기했지만 세계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이미 5월 중순서부터 계속해서 포지션 조정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금리 인상을 감안해서 그런 것이 바로 신흥국에서 지금 거세게 자금이 이탈되는 원인이다 이렇게 볼 때 있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번은 분명히 신흥국이 도매권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이 표현이 좀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는 신흥국에 속했다 해서 사실상 모두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걸 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 인상이 1년 이상이라는 걸 누적되었기 때문에 네. 막상 금리 인상이 되는 불확실성이 해소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좀 과거의 경험상으로 말씀드린다 하는 걸 하는데요. 왜냐하면 금리에 이렇게 누적해서 소위 리가르던가요? IMF 총재가 네, 라가르드. 네. 이 대목에서 왜 지난 주말에 G20 이렇게 재무장관 회담에서 그동안 금리 인상을 내년으로 연기하라 하는 입장에서 네. 영원히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소위 일시적에서 이 퍼머넌트 영원한 쪽으로 바뀐 이유는 바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지금 내년으로 연기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투자자 입장에서 시청자 입장인가 신흥국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될까 말까 하는 불확실성이 내년으로 연장되면 내년으로 설상 연기돼서 금리를 이렇게 올린다 하더라도 그 금리 인상 효과가 이렇게 연기된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불확실성이 그렇습니다. 이어지니까요. 계속 이어지니까. 그런 측면에서 불확실성을 지금 해소시키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페드 입장에서도 어쨌거나 정상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9월달 그냥 10월 가지 말고 12월 가지 말고 9월달 올려라. 그러나
그 이후에는 좀 한동안 추가적인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켜보는 게 좋지 않느냐. 이게 스탠리 피셔가 G20 회담, 물론 사실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는 네. 그 이후에 입장이 변한 거다 이렇게 볼 때 했고요. 다른 각도에서 라가르드 IMF 총재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연기하라, 불확실성이 있다. 그러면 아예 금리를 올리지 말아라. 하는 쪽에서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요 대목을 시청자 여러분과 그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인상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어떤 형태로 해소하느냐 하는 것이 향후에 금리 인상 관련해서 지금 세계적인 이런 석학분들이 그런 쪽으로 하는데요. 그건 상당히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같은 각도에서 미리 금리 인상을 대비해서 포지션 조정하라 하는 입장도 바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은 금리 인상 시기를 두고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 또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앞두고 채권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다고 하고 해외 IB들을 중심으로 이런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실제로 실현 가능할까요? 워낙 경기가 예. 어려서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해외 인베스트 뱅크들이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시각에 대해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여기에 동조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걸 예. 말씀드립니다. 이게 또 하나의 인불전 현상이다. 국내 이렇게 통화 정책이라든가 국내 증시 경기는 우리 기관 투자자들이 지켜야지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해외 인베스트 뱅크들이 금리 인하에 베팅하니까 또 베팅한다. 이런 시각은 국내 자본시장이라든가 통화정책의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게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우리 기관 투자가들이 똑똑한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런 입장을 취하겠습니까? 그건 상당히 잘못하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주도적으로 금리 인하에 먼저 하고 해외 인베스트 뱅크들이 거기에 쫓아간다면 오케이, 그건 괜찮다. 네.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다 하는데 해외 인베스트 뱅크들이 채권의 투자 포지션에서 금리 인하에 베팅하니까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이제 또 국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지난 금요일에 이렇게 한국경제TV 나가서 절대 이렇게 그동안 얘기하지 않다가 얘기하는 이런 시각은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상태에서 그러면 이런 시각대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상황적인 논리에서 보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다. 왜냐? 경제가 좀 어려우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1.5%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보면 사실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에 따른 모든 정책은 정책적인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거든요. 그럼 어느 쪽이 더 클 것이냐 하는 것을 통화정책의 우선순위와 결부시켜서 좀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정책금리를 더 떨어뜨려도 사실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를 떨어뜨리지 않은 이런 모습이 되면 예금금리를 떨어뜨리고 시중금리의 대출금리가 떨어지는데 인색하면 사실 경제의 소비와 투자의 주체가 민간이거든요. 소비와 투자의 주체의 민간인데 이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이 개선돼 있지 정책금리 인하의 효과가 있다 하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보면 그동안 금리가 떨어뜨려도 대출금리 안 떨어뜨려. 좀 떨어뜨려도 조금 떨어뜨려. 예금금리를 확 떨어뜨려. 그러면 소비와 투자의 주체인 민간의 사실 주머니 사정은 개선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금리를 덜컥 상황적인 논리에 맞춰서 정책 금리를 떨어뜨리는 것은 지금 시점은 오히려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보면 자금 이탈에 따라서 국내 금리 시장 불안, 그다음에 엔티레스펙트, 역자산 효과에서 지금 주가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시가총액 여러분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이게 임금소득보다도 불로소득 성격이 되기 때문에 민간 소비성의 YBS가 상당히 높은 이러한 주식과 관련된 자산이 얼마큼 떨어졌습니까? 이 부분에서 경기에 침체를 시키는 효과가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그동안 금리 인하, 정책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는 지금은 사실 너무 정책 금리 인하에 따라서 인하가 너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해외 자본 이탈에 따라서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을 이렇게 외치는데 우선순위를 더 두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해외 인베스트 뱅크들이 금리 인하에 베팅하니까 국내 기관들이 여기서 베팅해야 된다. 그리고 통화정책에서 금리를 내려야 된다. 압력 넣는 형태의 이런 형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걸 꼭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